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효과를 놓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인터넷을 4시간 14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0분가량 더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신DTI의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국산 김이 수출 부동의 1위였던 참치를 제쳤습니다. 식품산업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세한 소식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 주간경제 리포트입니다. 1부에서는 주요 경제 이슈들 모아서 7가지를 전달해드리는데요. 오늘 이슈 소개는 한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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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희입니다. 네, 오늘 한희 기자와 함께 첫 번째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 이야기입니다. 장난감은 정가가 없는 대표적인 소비재인데요. 또 생활 필수품도 아닌 까닭에 권장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난감 값은 판매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에서 벌어지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선물을 바라는 아이의 간절함을 채워주기 위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값이 바가지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이를 교묘히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판매업자들의 상술은 이 오픈마켓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자는 물품 재고가 있든 없든 일단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결제하도록 만듭니다. 판매자는 주문량이 갑자기 오른다 싶으면 물품값을 확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물품 발송은 더 높은 가격에 산 소비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싼 가격에 구매를 한 소비자에게는 재고 등을 이유로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오픈마켓 대부분이 재고 소진 시 판매가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은 점을 감안하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 판매자는 어차피 급한 건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며 하루 이틀만 발송을 늦춰도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를 취소해 판매자가 손해볼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픈마켓 측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판매자 개개인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불량 판매자들을 처벌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매 조건을 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픈마켓들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업체별로 정해진 규격과 양식을 통해 판매나 배송, 환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자들이 의무 기재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들을 적어내 오픈마켓 내부 판매자 규정을 회피한 뒤 자체적으로 또 다른 판매 조건을 내거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거나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제품의 색상이나 내용물, 양식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오픈마켓과는 협의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셈인데 내용 자체에 문제도 많을 뿐더러 소비자들 상당수는 제품 구매에 열중한 나머지 이런 추가 사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누구보다 민감한 것이 이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양심적인 판매자는 입소문이 돌기 마련이고요. 또 불량 판매자는 도태되기 마련인데요. 오픈마켓 플랫폼 측에서도 적절한 약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24일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 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 등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보완 조치를 향후 정부 정책에 차질 없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향후 다른 사회 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 발간, 또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후속 조치에는 공사 일시 중단 기간 중 계약, 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리 5, 6호기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가 나면서 각계 다양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정치권 반응이 어땠나요? 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한 것이 월권 행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것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어 의원은 그러면서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위클리 핫셉은 이어서는 산업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산물 중 수출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참치였습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놀랍게도 김이었는데요. 이 같은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치가 수출 품목 부동의 1위였기 때문입니다. 김 수출이 올해도 급등하면서 참치가 왕좌를 내준 건데요. 이 김은 식품 전체를 통틀어서도 담배에 이어 수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도 이 한국산 김 스낵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김 산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김의 수출량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네, 김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았길래 수산물 수출 품목 중 1위가 됐을까요? 올해 세계로 수출되는 김은 6천만 속, 이것을 장으로 따지면 60억 장쯤 됩니다. 이것들을 이으면 136만 5천 킬로미터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34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김이 식품 산업의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빠른 수출 성장세와 고부가 가치 창출, 성장과 고용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매우 닮았습니다.
또 하나 사드 한반도 배치 작풍에도 대중국 수출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은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당시 수출액은 6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660억 원이었는데요. 오징어는 물론 라면, 소주, 김치보다도 덜 팔렸습니다. 식품 수출 순위 전체로는 10위권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이랬던 김이 지난해에는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850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한국 대표 수출품으로 알려진 인삼은 물론 라면도 뛰어넘는 실적이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1.8%나 됐는데요. 올해는 수출 실적이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상 처음으로 수출 실적이 연간 5억 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하네요. 네. 이 김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전 세계 수출량의 99%가 생산될 만큼 아시아의 상징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김이 이토록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은 전 세계에서 한, 중, 일 이 세 곳에서 99%가 생산됩니다. 바다에서 생산하는 물김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물김을 말리면 마른 김이 됩니다. 마른 김 기준으로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250억 장이 생산되는데 이 중 한국이 124억 장을 생산합니다. 이어 일본은 83억 장, 중국은 44억 장 순입니다. 한국의 김 생산량이 많은 것은 국토는 크지 않지만 남해안과 서해안이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양식 면적이 극대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출용 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미김과 마른 김인데요. 마른 김 중에 고급 마른 김은 김밥용 김, 초밥용 김으로 쓰입니다. 이 마른 김은 일본이 꽉 쥐고 있어 난공불락의 시장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집중한 것이 바로 조미김 시장입니다. 한국의 수출 규모를 보면 조미김이 63%를 차지합니다. 조미김은 일본인과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요. 일본과 중국은 초밥용 김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조미김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 김은 초밥용 시장을 뚫었고 그게 수출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전 세계 수출의 99%를 차지한다는 이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3국의 수출 김 형태에도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출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업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한국 김 산업은 이제 갈림길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김을 생산해 글로벌 식품 선도국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단순 원료 공급국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양식 어가와 가공업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 산업은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김 생산량이 연간 40만에서 50만 톤에서 정체되는 등 한계가 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CJ, 청정원, 동원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김 스낵을 개발해 시장에 뛰어드는 등 변화의 조짐은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차제에 김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연구 투자를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식품 중 수출 2위, 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이라면 대표 선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김산업연합회장은 김 시장은 식품 다음으로 약과 화장품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려면 기초연구와 위생성분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 김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잠재력도 커졌습니다. 수산물계의 반도체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데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권의 채용 비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신입 회원을 뽑는 대형 은행에서 채용 청탁을 담은 문건이 발견이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도 여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변경하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부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직 금감원 간부에게 채용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택은 물론 농협금융지주 본점, 김 회장 집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신입 일반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은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필기 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A씨를 합격시켰습니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부원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이 국장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 부원장은 이 국장으로부터 2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당초 채용심사 계획에 없던 세평조회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고질적인 적폐가 쌓이다 결국에는 터져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공기업이 이 정도면 민간 금융회사는 더 비리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심상정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 문건에는 국정원 직원,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그리고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 등 16명이 지원했다고 하고요. 이들의 생년, 성별, 출신 학교 등이 기록된 명단이 은행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인사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3년 전에도 금융당국 국장급 인사 자녀 한 명이 시중은행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금융사 채용 비리가 최근만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도 채용 비리가 보통 드러난 곳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우리은행 등 정부와 연관이 있는 금융기관들인 이유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인데 결국 드러나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들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위클리 핫세븐 5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업 측과 소상공인 측의 의견이 조금 달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게 주류인 반면 소상공인인들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 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여 개사였는데요. 이들을 업종별로 나누면 화훼, 도소매 업체의 경우 85.4%가, 음식점의 경우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농축산업체는 49.5%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부분 법 취지에는 공감을 했는데요. 조사 대상의 68.5%는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했고 69.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70%는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떨어졌지만 사회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응답도 많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업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일반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응답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공적 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접대나 선물 등 기업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말에는 72.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좋아진 이유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이 32.8%를 기록해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고 회식 간소화 등 조직 문화 개선도 32.8%로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19%는 접대, 선물비 등 비용 절감을 꼽았고요.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도 14.8%가 응답했습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감사, 결제 강화 등 내부 업무에 부담이 증가한 점을 27.5%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응답도 25.9%나 있었습니다. 접대, 선물 기피로 인해 영업 방식을 변경해서 부담이 된다는 이들도 23%로 꽤 많았습니다. 11.1%는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좋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게 주류의 의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만 좀 최소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공정성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김영란법의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네, 예로부터 인터넷과 I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먼저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하루 평균 4시간 14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33분가량 더 오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은 주로 뉴스를 보는 반면 여성은 이메일과 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인 4시간 14분은 지난해 4시간 17분에 비해 3분 줄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3시간 58분, 여성은 4시간 31분을 하루에 이용하고 있었고요. 여성들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29%를 넘어 남성보다 7.1%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남녀별로 인터넷 이용 시간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연령별로 좀 분류를 해볼까요? 그리고 이용한 디바이스에도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먼저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연령별로는 30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5시간 23분으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0대가 5시간 18분, 40대가 3시간 38분, 50대 같은 경우 2시간 5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DMC 미디어 측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5시간 이상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3시간에서 4시간 미만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디바이스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스마트폰이 9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데스크톱 PC가 76.2%, 노트북이 68%, 태블릿 PC는 34.7% 순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시간은 평균 1시간 35분으로 조사됐는데요. 포털에서 주로 이용하는 카테고리는 검색이 55.2%로 가장 높았고요. 뉴스가 50.2%, 이메일이 35.4%, 쇼핑이 27.5%, 커뮤니티가 19.9%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인터넷으로 이 포털 사이트, 즉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포털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검색과 뉴스가 좀 공통적으로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색은 좀 관심사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뉴스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됐나요? 네, 이 역시 성별에 따라 조금 달리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남녀별로 포털 사이트 내 선호하는 카테고리를 분류해 본 결과 남성은 검색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53.2%를 기록한 반면 뉴스가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검색이 57.3%로 가장 높았지만 이메일이 37.3%, 쇼핑이 35.3%, 그리고 블로그가 22.9% 등에서 남성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검색 분야는 뉴스가 31.2%로 가장 높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뉴스 이용률 20.9%에 비해 10.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등의 이슈로 인해 뉴스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호하는 분야는 사회, 경제, 정치 순으로 많았고요. 남성은 경제를 가장 선호하고 정치, 스포츠, IT, 과학 순이었던 반면 여성은 사회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서 연애, 오락, 생활문화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는 위클리 핫세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청년은 대출 한도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는 집중 타깃이 됐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이슈는 이 12사 대책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살집을 구하는 1주택자는 대출 규제 영향이 별로 없었고 일부 청년층은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었고요. 특히 마이너스 통장에 자동차 할부금까지 갚아오던 경우라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한 대출을 옥죄기로 했습니다. 파리 대책 등 기존 부동산 규제에 대해 금리 인상, 여기에 입주 물량 급증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금이 있으면 주택대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DSR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DSR은 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연소득 대비 몇 %인지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즉, DSR이 높을수록 대출은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DSR이 높은 대출이 많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뜻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합니다. 즉,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모든 채무를 기준으로 상환 부담을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반영하는 DTI와는 달리 마이너스 통장, 전세 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금융권 대출을 망라하기 때문에 개인의 빚 상환 부담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한 대출의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겐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 등 대출을 여러 번 많이 받았던 다중채무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DSR이라는 새로운 여신심사 지표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DTI보다 훨씬 더 규제가 강한 신-DTI를 도입을 해서 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먼저 DTI 같은 경우 총 부채 상환 비율이란 뜻이죠.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일컫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측정해서 대출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현행법대로 DTI가 50%라고 가정한다면 연봉 1,000만 원인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신 DTI는 보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연소득을 산정할 때 장년층 은퇴 시기 등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입증 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출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 수요는 더 크게 제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DTI의 경우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측정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만을 고려했는데요. 즉,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 담보대출이 여러 건 있다 하더라도 기존 DTI 체계에서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하나만의 원리금을 상환 부담으로 간주했습니다. 신 DTI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각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 각각의 담보대출에 이 DTI를 각각 따로 적용을 했다면 이제부터 신규적으로 적용되는 신 DTI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그 전에 빌렸던 대출 한도를 빼고 이 나머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나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히려 청년층은 수혜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신 DTI가 장래소득 예상치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은행 재량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10% 넘게 늘려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부동산 규제 체계에 더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후반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에 올해 말부터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쯤 타이밍을 물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경제리포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슈 전달에 수고해준 한희 기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간경제리포트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간경제리포트 2부 시장 통해서는 한 주간의 증권시장 정리해봅니다. 오늘도 김남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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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의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5거래일 중에 무려 4거래일 동안 빨간불을 켰는데요. 하지만 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2480에서 2496포인트 선의 좁은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2490.05포인트로 출발한 지수는 2480.63포인트 목요일에 급강한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다음 날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496.63포인트 기록하며 마쳤습니다.
네, 아래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시장이 기대와는 다르게 2,500포인트 터치조차 하지 못한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인 23일 코스닥 지수는 675.86포인트로 기세 좋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두 자릿수대 상승이 나왔고요. 690선 넘는가 하더니 목요일은 코스피와 함께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89.97포인트에 마감하며 690선은 결국 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 거래일 중에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전해주시죠. 한 주간의 마감 수급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월요일에 가장 큰 순매수와 순매도폭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156억 원가량 많이 담았고 기관이 6,174억 원 정도 물량 많이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혼조세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에도 외국인은 955억 원 그리고 기관은 951억 원 각각 매수 우위와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혼조세를 기록을 했지만 매수세에 조금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은 월요일에 6천억 원가량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월요일에 326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면서 장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 4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사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두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한편 기관 역시 월요일에는 42억 원가량 물량 덜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와 매도 오가는 혼조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세에 무게를 조금 더 실었던 한 주였습니다. 기관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매수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투자자별의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시장에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 접근을 해서요. 앞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종목에 걸쳐 있었던 이슈인 만큼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에너지 업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고리 건설재개 공론화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를 거친 결과 건설 재개 찬성표가 반을 넘었고 정부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속히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11월에는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리고 12월에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해외 원전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증설 및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송배전망 증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투자 확대 등도 기대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신전력 설비 증설 국면이 앞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종 내 탑픽으로 한전 KPS와 LS산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한전 KPS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의 성능 개선 투자 확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 매출 본격화 등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력의 영국 원전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로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S산전은 국내 IT 설비 투자 확대와 아시아향 수출 증가 등으로 저중압 및 초고압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가 가격 경쟁력 획복과 그리고 정책 수혜 등으로 중장기 발전용 및 도시가스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세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던 세 종목의 목표 주가와 이번 주 종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전 KPS의 목표 주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41,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S산전의 목표 주가 7만 6천 원이었는데요. 이번 주 종가는 5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목표 주가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4만 1,950원을 기록하면서 장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 특징 업종 에너지 업종으로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증권사들의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먼저 23일 대신증권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해 다뤘고요. 시장의 오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대신증권 26일입니다. 다우지수 강세를 시사점으로 들며 미국 증시를 다뤘습니다. 27일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 주를 정리하고 판단하세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10월 넷째 주 한 주를 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 특징으로는 중국 소비주가 2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관광 상품의 판매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폭을 관련주들이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낙폭이 그동안 과대했다는 인식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또 빠른 속도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고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점은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 수익률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업종별로 자동차와 호텔, 레저가 강세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로 가장 높았던 모습입니다. 한편 비철금속과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등은 수익률이 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특징주 주도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다음 주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신앙 측의 의견입니다. 주도 업종의 변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금주의 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우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뽑으셨나요? 이번 주 이슈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2500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세 번째로는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 이슈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2500선대 안착을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장중에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25일에는 2492.50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연말까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의 원인으로는 국내외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신흥국과 선진국 증시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또 국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2분기와 3분기에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보수적으로는 2600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2800선대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발길을 끄는 지 약 7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나라로의 여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이 최근 롯데호텔에 여행상품 판매 재개의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허베이성의 한 여행사도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 광고를 내걸고 1인당 25만 원짜리 특가 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과 여행 관련주, 화장품주와 유아용품주 등 이번 주에서 관련주들이 시장의 상승세를 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음 달 11일 전후에 한중 양국이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과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 이슈입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가계부채 급등을 막기 위한 12사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출을 규제할 새로운 대출한도 신DTI와 DSR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흡한 점과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서민주거 안정화와 주거복지의 내용이 집중돼 있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억눌렸던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기도 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 이슈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키 이슈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다음 주 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키워드 세 가지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다음 주는 한국과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약 6.9% 증가했는데요.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조업일 수가 4.5일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흐름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NRF, 즉 전미 소매업협회에 따르면요, 2016년 미국의 홀리데이 시즌 매출액 증가율은 과거 평균 대비 높았습니다. 과거 평균은 3.2%, 대비 3.6에서 4%로 이번에는 좀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의 수출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으로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기 어닝 시즌 다음 주에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적 확인할 기업 차주에도 많은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비중은 현재 60%로 양호한 편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5%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아직까지는 발표된 기업이 많지 않지만 다수 업종에서 증익이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IT를 비롯해서 에너지, 증권, 운송, 화학, 그리고 은행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이 전년 대비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 키 이슈입니다. 2,500포인트 안착 여부인데요. 금주는 2,500포인트 터치를 놓고 유야무야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역사적인 고지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김남우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 차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30일인 월요일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뒤를 이어서 화요일에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개최되면서 10월 2일까지 이틀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요일입니다. 영국 BOE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11월 3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키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11월의 첫째 주가 포함이 됩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시각톡에서 다음 주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밴드는 2,470에서 2,530포인트까지로 소폭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는 유지되는 속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놨고요. 하나금융투자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는 2,500포인트 이상으로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코스피 2,470에서 위로는 2,520포인트까지 예상을 했고요. 2,500선 가는 길이라는 기대감 섞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이 두 증권사들의 리포트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1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표 앞에서도 살짝 살펴봤는데요. ISM 제조업 지표는 59로 9월에 60.8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지수가 60.8을 기록하면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기세가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소폭 하락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과열권에서의 조정으로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수익률이 양호했던 IT 소형주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그렇죠. 이 같은 차익 실현 움직임과 건설, 화장품, 조선 같은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는 상승이 동시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연간 수익률을 확정지으려는 욕구와 낙폭 과대주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반면 기관 포트폴리오의 변화나 업종별 비중 차이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소극적인 변화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상승 추세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도 차익 실현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종목별로 순환매 양상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NH와 하나금융투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다음 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간 경제 리포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